동의보감,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 고미숙지음. 7장. 병과 약.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병. 꽃들의 화려한 축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작품이다. 인식론을 다루고 있지만 대중가요보다 더 친근한 언어로 많은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시이기도 하다. 병 또한 그러하다. 병이 병이 되려면 이름을 불러줘야 한다. 전기신 부분에서 다루었듯이 인간이 겪는 병에는 병의 단계가 있음을 환기해보라. 병명이 없으면 그것은 의 사이에서 떠돌 따름이다. 증상이 아무리 심하다 해도 이름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 병이 아니다. 병의 이름이란 어떤 증상들의 시공간적 좌표를 부여하는 것이다. 상식적인 말이지만 임상의학은 병의 장소성을 강조한다. 병을 어떤 장기 혹은 기간의 국소적 장소와 1:1로 대응시킨다. 그것이 현대의학이 병을 명명하는 병의 시공간적 좌표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동의보감의 명명법은 전혀 다르다. 먼저 증상들을 분류하는 방식이 다중적이다. 이름하여 8강 변증, 양, 표리, 한열, 허실 모두 8가지이다. 양은 질병의 속성을 크게 나눈 것이고 표리는 질병이 침범한 부위의 깊이를 말한 것이고 한열은 질병의 성질을 말한 것이고 허실은 차기와 전기의 성쇠를 말한 것. 즉 속성, 위치, 성질, 성쇠 하나의 증상이 병으로 명명되려면 이런 분류학적 배치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예컨대 양으로 인한 병은 몸 밖의 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음으로 인한 병은 몸 안의 음식물이나 감정의 손상으로 생긴다. 또 한열의 경우 풍사는 앞으로 침범하고 한계는 뒤로 침범한다. 안개는 상부를 상하게 하고 습사는 하부를 상하게 한다. 풍사는 맥을 부하게 하고 한기는 맥을 급하게 한다. 잡병편 변증 919쪽 등등. 이런 분리학적 경로를 거친 다음 비로소 병들이 탄생한다. 현대의학은 몸의 안팎을 선명하게 구획한다. 아울러 몸 안의 장부와 기능들 사이도 선명하게 나누어진다. 하지만 8간 병증의 배치에선 주체와 객체가 분명히 나뉘지 않는다. 양, 표리, 한열, 허실은 몸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몸의 안팎, 그 경계에 있다. 고로 병은 이 경계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격렬한 아픔과 괴로움을 유발하는 열꽃. 이제 이 꽃들의 장엄한 행진이 시작된다. 풍, 한, 서, 습, 조, 화. 먼저 외감으로 인한 병들, 곧나의 영어론 감기의 변종들이다. 육기가 퇴가, 불급의 상태에 빠지면 육사가 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천지윤회는 평기보다는 퇴가 불급이 더 일반적이다. 우리가 사는 우주는 결코 화평지기가 주도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므로 육기는 늘 불균형의 상태를 연출한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 몸 역시 기본적으로 어그러져 있다. 그러니 이 둘이 부딪히면 사건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 사건이 곧 병이다. 예컨대 토의 기운이 퇴가하면 비가 오고 습기가 많아서 신장의 수기가 자기를 받게 되어 주로 하체가 부실해지는 병을 앓게 된다. 수의 기운이 퇴가한 해는 찬 기운이 심해져 심장의 화 기운이 사기를 받게 되어 열병이 일어난다. 화기가 퇴가한 해는 폐의 금 기운이 사기를 받게 되어 주로 호흡기 계통의 병이 온다. 반대로 금 기운이 퇴가한 해는 간이 사기를 받게 되어 가슴과 옆구리가 당기는 병을 앓기 쉽다. 목 기운이 퇴가하면
비장이 사기를 받게 되어 소화기가 영 신통치 않게 된다. 신동원 외 한 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416, 417쪽 참고 눈치챘겠지만 모든 오행이 상극의 방향으로 병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기가 극하는 오행이 제일 만만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가를 해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한 해 전체의 리듬이고 여기에다 계절별 기운의 변화가 결합되면 도처에서 무시로 사건이 발생한다. 이것이 감기의 악성 버전인 외감이다. 6기 가운데 풍은 100가지 병의 으뜸이다. 풍이 변화되어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유행가 가사에도 나오듯 바람났어 야단났어의 형국이 바로 이것이다. 특히 이런 바람을 허사적풍이라고 한다. 무협지에 나오는 악당을 영산시키는 이름이다. 다른 기운들도 마찬가지지만 풍 자체가 사기인 것은 아니다. 내부의 전기가 부족할 때, 그래서 풍을 감당하지 못하고 조리가 열리게 되면 그때 풍이 허사적풍으로 바뀐다. 허사적풍이 인체에 들어오는 것은 비바람처럼 빠르다. 그러므로 치료를 잘하는 사람은 피모를 치료하고 그 다음 간 의사는 기부를 치료하며 그 다음은 금맥을 치료하고 그 다음은 육부를 치료하며 그 다음은 오장을 치료한다. 오장을 치료하는 경우 반은 죽고 반은 산다. 잡병편 풍 988쪽 풍이 일으키는 병 중에 비병이 있다. 땀이 난 후 바람을 쏘여 혈이 피부에 엉키면 비병이 된다. 대개 팔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태를 불인이라고 한다. 이는 부드럽다는 뜻이니 불인은 부드럽지 않은 것을 말한다. 아프고 가려운 것을 모르거나 한혈을 알지 못하거나 뜸을 뜨거나 침을 놓아도 알지 못하는 것이 불인이다. 1002쪽 감각을 잃어버려서 외부와 소통이 안 되는 상태를 불인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병을 고친다는 건 몸의 감각을 되찾는 것이면서 동시에 존재 자체를 인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풍증의 대표가 우리에게도 익숙한 중풍이다. 하지만 중풍의 풍은 증상을 중심에서 보는 것이고 원인은 풍이 아니라 화다. 양생을 잘 하지 못해서 심화가 폭성하고 신수가 허하여 심화를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음이 허하고 양은 실하여 열기가 쌓이므로 심신이 어지럽고 근고를 쓰지 못하며 졸도하여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 986쪽 대체로 칠정으로 인해 열이 지나치게 생긴 탓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다. 마을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명취해서 열이 심한 것을 느꼈는데 풍을 치료하는 약을 먹고 나았다. 그 후 일흥에 가서 한태수를 보았다. 그는 여름철에 갑자기 참을 수 없을 만큼 열이 심해 물을 땅에 뿌리고 대자리를 깐 후 그 위에 눕고 다른 사람에게 부채를 붙이게 하였다. 다음날 갑자기 중풍에 걸려 며칠 만에 죽었다. 잡병편 풍 986쪽 치법은 역시 순환이다. 길을 고르게 하고 땀을 내라. 음식을 많이 먹지 마라. 등등 갑자기 풍을 맞았을 때는 엄지로 인중 부위를 비벼주면 된다. 열 손가락의 손톱 밑에 있는 혀를 찔러 죽은 피를 뺀 다음 양쪽 합곡혈과 인중혈에 침을 놓아 기를 잘 돌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이 중풍 항목에서 주목할 사항이 하나 있다. 동의보감이 기존 책과 매우 다른 방식으로 병을 치료한 부분이 있다. 한의학의 대표적 질병인 중풍과 상한병을 독립 항목으로 설정하지 않고 각기 풍과 한이 하위 분류로 설정한 점이다. 논리적으로 볼 때 중풍과 상한보다 풍과 한이 선행한다고 본 탓이다. 의학 내부 전통을 더 중시할 것이냐
자연 철학적 논리를 더 중시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지점에서 허준은 늘 후자를 택했다. 신동원, 조선 사람 허준, 191쪽. 그리고 일단 풍을 맞아 몸을 못 쓰게 된다고 해도 절망할 필요는 없다. 정화 스님께서 전해주신 임상사례 하나. 한 지인이 중년의 중풍에 맞아 반신불수가 되었다. 사업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이분이 매일같이 남대문에서 남산까지 걸었다고 한다. 그 속도가 오죽했을까. 남산 타워까지 다녀오면 하루에가 다 갔다. 그렇게 1년 동안 정말 무심하게 걷기만 했는데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다. 몸이 거의 완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큰 병일수록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는 메시지에 해당한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삶은 계속된다. 건강이란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병을 생의 선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다. 6개 가운데 한의 비중이 가장 크다. 상한이라는 말이 따로 있을 정도로 한사가 일으키는 병증은 종류도 많을 뿐더러 또 거세다. 황제 내경을 잇는 또 하나의 의학 경전이 장준경의 상한론인 것도 그 때문이다. 봄 기운은 따뜻하고 여름 기운은 더우며 가을 기운은 시원하고 겨울 기운은 차다. 이것이 사계절의 정기이다. 사계절의 정기에 상하면 모두 병이 되지만 유독 상한이 제일 심한 것은 사나운 기운이 있기 때문이다. 상한을 세상에서는 큰 병이라고 한다. 잡병편 한 1046쪽. 열대지역에선 사람이 살 수 있어도 극지방에선 인구 밀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노숙자나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여름의 폭염보다 겨울의 한파가 더 무섭다. 춥고 배고프다는 말은 있어도 덥고 배고프다는 말은 없지 않은가. 상한병에 걸리면 정신없이 떤다. 한기가 피부에 침입하면 음기가 성해지고 양기가 허해져 떨게 된다. 떨어야 근육에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떨고 있니? 라는 유행어가 말해주듯 무섭고 두려울 때도 역시 떤다. 동의보감에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전이란 몸이 떨리는 것이다. 유을이란 마음이 떨리는 것이다. 정기와 사기가 싸우면 몸이 떨리고 정기가 허하여 싸우지 못하면 마음으로 두려워하여 떠는 것이다. 몸이 떨리면 병이 나으려 하는 것이고 마음이 떨리면 병이 심해지려는 것이다. 잡병편 한 1092쪽. 오호, 전율이 바로 이런 뜻이군. 상한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가. 상한병 가운데 음양력이라는 병이 있다. 상한병이 갓 나은 후 음양이 아직 고르지 못할 때 성생활을 하면 환자의 음낭이 붓고 배가 비틀듯이 아프며 부인은 뱃속이 당기고 허리와 사타구니와 뱃속이 아프다. 이것을 음양력이라고 한다. 묘하게도 남성은 여성에게, 여성은 남성에게 감염된다. 음양이 서로 만나 물건을 바꾸듯이 다른 사람에게 독을 옮겨주기 때문이다. 1110쪽. 예컨대 이런 식이다. 고자원이라는 남자가 상한을 앓다가 갓 나았을 때 편자가 맘먹는 명의 화타가 말하길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성생활을 하면 죽는데 죽을 때 혀를 며칠 내민다고 하였다. 그의 아내가 병이 나았다는 말을 듣고 백리 밖에서 달려와 며칠 묵으며 성생활을 하였다. 결국 그의 아내는 혀를 며칠 내밀고 죽었다. 한편 한 부인이 상한을 앓고 있었는데 도둑 예닐곱이 들어 부인을 강간했다.
모두 부인에게 병을 얻어 죽었다.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병이다. 상한이 무서운 건 그 잠복성에 있다. 한은 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수면성이 강하다. 몸에 침입하는 순간 그 즉시 발병하기도 하지만 한동안은 피부 속에 잠복해 있다가 다른 계절에 볼수록 등장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뒤끝이 길다. 봄에 발현되면 옴병, 여름에 발현되면 서병이라고 한다. 옴병이 심한 경우 온역이라고 한다. 겨울에 한이 상하면 봄에 반드시 옴병에 걸린다. 이 병은 도랑에 물이 빠지지 않아 더러운 것이 씻겨 나가지 못하고 혼증되어 생기거나 땅에 사기가 많이 뭉쳤다가 발산되어 생기거나 관리가 괴롭혀 억울해하며 원망하여 생긴다. 잡병편 온역 1503쪽 이 옴병이 곧 돌림병이다. 근데 이전에는 주기적으로 돌림병이 휩쓸고 지나갔다. 호준도 온역에 대한 저서를 따로 썼을 정도로 이 병의 비중이 높았다. 근데 이후 돌림병이 사라졌다지만 사실은 패션과 스타일만 바꾼 채 계속 돌아오고 있다. 사스, 신종플루, 구제역 등등 원인도 경로도 파악되지 않은 독감들이 느닷없이 출현하면 오만하기 그지없는 위생 공력도 망연자실하여 그저 조용히 사라져 주기만을 기다릴 뿐 속수무책이다. 이런 돌림병의 핵심은 시간의 어긋남이다. 그 계절을 충분히 겪고 지나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시간적 엇박을 일으키게 된다. 물론 다른 기운도 그런 식의 엇박이 있긴 하다. 여름철에 더위에 상하면 가을에 학질이 생긴다. 여름에 더위에 상하면 열기가 피부 속의 장위와 밖에 머무는데 그것이 가을에 가서 바람을 맞거나 목욕을 할 때 밖으로 나와 위기와 함께 돌면서 학질을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추울 땐 추위를, 더울 땐 더위를 제대로 겪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육계 가운데 선은 여름의 화기이다. 육계의 끝에 있는 화는 계절과 상관없는 상화다. 다른 오행은 다 하나씩인데 화만 둘로 나뉘어진 걸 보면 화기운이 상대적으로 치성하다는 걸 알 수 있다. 하지, 양력 6월 22일경 이후에 열병을 앓는 것이 서병이다. 소위 더위 먹는다는 말이 이것이다. 서병에는 몸이 열이 나고 자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땀이 많이 흐름, 자한이 있으며 입이 마르고 얼굴에 때가 낀다. 서병의 구구법 가운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다. 여름철의 길에서 열로 더위를 먹어 죽을 것 같을 때는 급히 그늘지고 서늘한 곳으로 부축해 옮겨놓고 길에 있는 뜨거운 흙을 죽어가는 사람의 심장에 쌓거나 배꼽 위에 우묵하게 쌓은 후 그 위에 소변을 보면 산다. 잡병편 서 1142쪽 참, 목숨이 위태로울 때 소변처럼 유용한 처방도 드물다. 여름철에는 몸은 겉은 뜨겁지만 속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조섭하기가 쉽지 않다. 여름의 양생법 위생가 내 계절 중 여름철이 가장 조섭하기 힘들다네. 묵은 추위 몸 안에 숨어있어 배가 차네. 보신할 탕약이 없어서는 안 될 것. 싸늘하게 식은 음식 입에 대지 말지어다. 심장기운 왕성함과 신장기운 쇠약함을 금해야 하지만 특히 정과 기의 유서를 꺼려야 할 것. 자는 곳은 삼가 꼭꼭 문을 닫고 생각을 가라앉혀 마음을 평화로이 하라. 얼음물과 찬 과실도 몸에 좋지 않아. 가을철 반드시 학질을 일으킨다네. 잡병편 서 1150쪽 가만히 읊조리다 보면 이거야 원 남양 특집이 따로 없다.
우리 시대의 냉방 문화와는 완벽하게 반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도 안 걸린다는 온열 감기를 달고 살고 가을만 되면 기침 해소, 천식이 유행하는가 보다. 뿐만 아니라 요즘 청소년들은 땀구멍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태어날 때부터 에어컨에 노출된 탓에 땀을 흘릴 일이 없기 때문이란다. 그 대가가 바로 아토피다. 역시 우주에는 공짜가 없다. 욕기 가운데 습은 비위의 온화작용과 연결되어 있다. 습은 본래 토기이고 화열한 기는 습토를 생하므로 여름철에 열기가 행하면 만물이 습윤해지고 가을철에 서늘한 기가 행하면 만물이 건조해진다. 하지만 이 습이 생리적인 순환의 고리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몸에 필요한 진액이 될 것이고 순환에 개입하지 못하면 습사가 될 것이다. 습사는 담음과 어혈을 조장한다. 도담, 사질 건태, 관절염, 소화불량, 부종 등 전반적으로 몸을 무겁게 하는 증상들은 거기가 다 습으로 인한 병이다. 습 자체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셈이다. 습관, 습속 등도 이 습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어떤 혁명과 개혁도 사람들의 습속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오죽하면 루시는 중국에선 의자 하나를 바꾸는데도 조물주의 책질이 필요하다고 했을까? 조는 습을 말리는 기운, 곧 기화작용에 해당한다. 기화작용을 거쳐야 음기가 양기로 전화되어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 도담. 그래서 꼭 필요한 과정인데 이 과정도 지나치면 병증이 온다. 너무 심하게 말려버리는 것이다. 뭐든 깔깔하고 물기가 없어 마르며 뻣뻣하고 피부가 터지는 것들은 다 좋아하는 곳에 속한다. 통조림류의 인스턴트 식품이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음식,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의 일상화도 몸의 물기를 바짝 마르게 하는 점에서 조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도시인들이 전반적으로 까칠한 것이다. 조한 기운이 존재 전체를 메마르게 만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화. 앞에서 말했듯이 계절과 무관한 뿌리 없는 화. 곧 상화다. 화의 미력은 막강하다. 화는 사물을 사라지게 한다. 금을 녹이고 토를 무너지게 하며 목을 왕성하게 하고 술을 마르게 하는 것이 모두 화의 작용이다. 계절과 상관없이 시도 때도 없이 어느 장기든 다 넘나들 수 있다. 폐경맥이 들어가면 축농증, 비환지염을 일으키고 심경맥에 침투하면 정신질환을, 위경맥에 침투하면 고토증을 야기한다. 오죽하면 원계, 곡계, 진기의 적, 이라고까지 했을까. 잡병편 화, 1169쪽, 1170쪽. 수승 화강의 축을 무너뜨리는 그 악명 높은 음허화동도 이 화기의 태가로 인한 것이다. 발열, 기침, 가래, 각혈, 오후에서 밤까지 열이 나는 것, 얼굴이 붉은 것, 입술이 붉은 것, 소변이 붉고 잘 나오지 않는 것은 음허화동으로 인한 증상이다. 조열, 도한, 잠들면 땀이 나고 깨어나면 땀이 멈는 병증, 기침하고 담이 섬한 것, 각혈, 타혈, 기운이 없는 것, 몸이 비쩍 마르는 것,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는 것, 유정, 몽설은 모두 음허화동의 증상이다. 자평편 화, 1190쪽. 피와 땀과 정액, 기타 등등 그야말로 몸 안의 각종 음액은 다 증발되는 증상이다. 열이 망동하면서 몸에 진이 다 빠지고 그래서 음허화동으로 인한 병을 들었을 때 열에 하나도 살리지 못한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아주 종종 음이허에서 생긴 열을 원래 몸이 튼튼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사람이 복사뼈를 밑으로 늘 열감을 느껴서 겨울에도 손버선을 신지 않았다.
스스로 늘 나는 워낙 튼튼하게 타고나서 추운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였다. 내가 당신은 족사 문경이 허하니 성생활을 절제하여 음혈을 보해야 위험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는 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50세가 되어 위병을 앓다 반년 만에 죽었다. 1187쪽. 참 헷갈린다. 몸에는 열이 펄펄 나는데 그게 허열이라니. 자기 자신한테 속는 꼴이 아니고 뭔가. 그래서 열이 많은 이들은 특히 더 주시해야 할 일이다. 그 열의 표리와 허실에 대하여 치법은 일단 가라앉히는 것이다. 유학자가 가르침을 세울 때 정심하고 수심하고 양심하라고 한 것은 모두 화가 망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의사들의 가르침을 세울 때 편안하게 마음을 비워 정과 신을 지키라고 한 것도 화가 망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신이 안정되면 치마가 저절로 내려가고 욕심을 줄이면 신수가 저절로 올라간다. 잡병편 화 1193쪽. 덧붙이면 화는 스스로 망동하는 것이 아니다. 동하는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즉 상화 자체는 죄가 없다. 오히려 이 상화는 뿌리 없이 돌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몸을 활성화시켜주기도 한다. 일상으로부터의 일탈, 기발한 아이디어, 예기치 않은 상상력 등이 가능한 것도 이 상화 덕분이다. 문제는 이걸 제어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주단기가 특히 이 점에 유의했는데 그래서 나온 유명한 태제가 바로 양유어 음부족이다. 양기는 늘 남아돌고 음기는 늘 부족하다는 뜻. 사람은 하늘과 땅의 기를 받아 태어나는데 하늘의 양기는 기가 되고 땅의 음기는 혈이 된다. 그러므로 양은 늘 넘치고 음은 늘 부족하며 기는 늘 실하고 혈은 늘 부족하다. 그래서 그를 대표하는 처방도 자음 광화탕이다. 음액을 보충해주면서 화를 끌어내린다는 뜻이 담겨있다. 요즘은 그야말로 허허망동의 시대다. 자본의 흐름 자체가 상화의 태거에 의거하여 움직이기 때문이다. 삶의 구체적 현장과는 무관한 허황된 꿈과 희망, 공허하되 이를 데 없는 감동 따위를 연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화가 태거에 빠진 상태, 곧 허허하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음허화동의 증상을 겪는다. 진액이 부족하고 하체가 약하고 뼈가 흐물거리고 정신은 자꾸만 공중부양을 하고 그런 점에서 이 상을 어떻게 조절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우리 시대 문명 생리학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이다. 천지 만물이 다 약이다. 병이 있는 곳엔 약도 존재한다. 병이 탄생하는 순간 약도 동시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거꾸로 약이 없다면 병도 없다. 고칠 수 있고 없고의 차원이 아니다. 불치병일지라도 일단 병으로 명명된 이상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 즉, 병과 약은 서로가 서로의 존재성을 규정하는 운명적 파트너이다. 아무리 끔찍한 시련이라 해도 반드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병원에 가면 세상에 온통 환자만 있는 것처럼 보이듯 잡병편을 보면 세상엔 온통 병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탄핵편을 보면 거긴 아주 딴 세상이다. 여기에선 천지 만물이 다 약인 것처럼 보인다. 물론 탕의 편에만 약이 나오는 건 아니다. 내경편 신형에 본성을 길러 오래 살게 하는 약으로 유명한 그 경우고가 등장하는데 약을 필두로 전편에 걸쳐 약들이 등장한다. 대개의 경우 몸의 생리적 원리를 말하고 그것이 깨졌을 때 생겨나는 병을 말하고 그 다음엔 반드시 약 처방이 따라온다. 몸, 병, 약의 삼위일체.
게다가 모든 처방에는 꼭 당방이 첨부되어 있다. 단방이란 하나의 약재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아주 진귀한 약초에서부터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들까지 둘러 섞여 있다. 예를 들면 뇌경편 혈병에는 이런 단방이 나온다. 동자녀, 소변은 화를 내리고 음을 자양하여 또 어혈을 없애고 토혈과 육혈 등 여러 가지 출혈을 먹게 한다. 소년들이 모든 실혈에 차가운 약을 먹이면 열에 하나도 살지 못하고 소변을 먹이면 백에 하나도 죽는 때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믿을 만하다. 동변 반대에 생강즙 두세 방울을 넣고 고르게 섞어 천천히 먹는다. 이것을 하루에 두세 번 먹으면 좋다. 147쪽. 이것 말고도 소변이 단방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아주 많다. 특히 어린아이의 오줌은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에 해당한다. 또 다른 예로는 이런 것도 있다. 백급, 자란, 난초와 식물의 뿌리, 육혈, 토혈, 해혈, 타혈, 각혈을 치료한다. 찬물에 가루를 3돈씩 타서 먹으면 신묘하게 낫는다. 미음에 타서 먹어도 된다. 백급은 피가 나오는 구멍을 만나면 그 구멍을 막기 때문에 피가 멎는다. 예전에 사형수 한 명은 온몸에 매질을 하였더니 입과 코에서 모두 피가 흘러나왔다. 백급 가루를 계속 먹였더니 곧 멎었다. 나중에 냉지처참한 후 이폐인이 가슴을 열어보니 백급 가루가 폐에서 피가 나오는 구멍을 막고 있었다고 한다. 뇌경편, 혈, 149쪽. 약초 자체는 평범한데 처음에는 사례가 충격적이다. 이처럼 동의보감은 약처방도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2장 의학, 글쓰기를 만나다 에서 소개했듯이 특히 잡병편 잡방에는 기상천외의 처방들이 등장한다. 질투를 없애는 방법, 몸을 감추는 방법, 귀신을 보는 방법, 돌을 흐물흐물하게 하는 방법, 쥐를 모으는 방법 등등. 이 방법들의 의학적 효험은 검증될 도리가 없다. 하지만 이런 처방들을 통해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건 분명하다. 즉 한편으론 사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론 그 사물들의 서사를 음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특이한 경험은 탕해편에서 더 한층 고조된다. 탕해편 1권 탕액설해 수부, 토부, 곡부, 인부, 금부, 수부 탕액편 2권 어부, 충부, 과부, 최부, 초부, 상 탕액편 3권 초부, 하, 목부, 옥부, 석부, 금부 땅에서 나는 초목은 물론이고 곡식, 사람, 금수, 바다생물, 옥, 석, 금과 같은 강물질을 일으키기까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아울러 이 탕해편의 표기 방식도 주목할 만하다. 약 이름 앞에 중세국어가 첨부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정화수, 새배 처음 기른 우물물, 새벽에 처음 길어낸 물, 납설수, 설달 나비를 온 눈 녹은 물, 동벽토, 해 먼저 뜨는 동쪽벽 흙, 부인포이, 출산 후 태반 등으로 유독 이 탕해편에서만 이렇게 이중표기를 한 것은 한자를 모르는 이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여한 것일 터이다. 복습삼아 환기해보면 선준 허준에게 우리나라에서는 약재가 많이 산출되지만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 종류별로 나누고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명칭을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라 고 당부했다. 허준은 선조의 교지를 충실히 실행해 옮겼는데 이 한글 표기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세종 때 나온 대표적인 의서 가운데 향약집성방이라는 게 있다. 향약집성방이란 국산 약으로 이루어진 처방 모음집이란 뜻으로 중국 의서의 내용에다 조선적 기후와 풍토 등을 덧붙인 것이다. 탕해편은 이런 흐름을 계승한 것이지만 내용과 체계 면에서 볼 때 그 수준을 단번에 뛰어넘는 독보적인 작업이다. 허준은 본초학의 전통적인 배열법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자신이 부여한 논리에 따라 약을 배열했다. 대체로 이전의 본초학 책들은 두 가지 형태로 약을 배열했다. 하나는 신론 본초경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이 전통에서는 옥석이 맨 먼저 나오고 그 뒤를 초목, 총수, 과, 채미, 곡 등이 따른다. 여기서 옥석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그것이 상품약, 목숨을 구하는 약이 많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가장 많이 쓰는 초목을 앞에 두는 전통이다. 왕후고의 탕액 본초가 그것으로 여기서는 초목에 이어 과, 채, 미곡, 옥석, 금, 수, 충이 뒤따른다.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192, 193쪽. 하지만 탕해편의 순서는 완전히 다르다. 위에서 보다시피 소부의 약이 맨 먼저 나오고 그 뒤를 토부, 곡부, 인부 등이 잇는다. 그렇게 한 이유를 허준은 이렇게 설명한다. 먼저 수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물이 만문의 근본이기 때문이고 토가 두 번째인 것은 땅이 만물을 기르기 때문이며 하늘과 땅에서 인간을 기르는 것이 곡식이므로 곡이 그 다음에 된다고. 그 다음이 이인이다. 곡식 다음에 사람이 나온 것이다.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내 자연의 질서 속에 있는 하나의 가정뿐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뒤에 이어지는 분류도 약성보다는 자연 철학적 분류에 입각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탕해편은 거대한 자연사 박물관을 보는 느낌이다. 먼저 수부를 보면 물의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천리수, 멀리서 흘러들어오는 강물, 감란수, 많이 휘저 거품이 진 물, 역류수, 거슬러 돌아 흐르는 물, 순수히 흐르는 물 여울에 빨리 흐르는 물 등등. 그럼 다 이것이 약이란 말인가? 그렇다. 그중 한 가지를 소개해보면 쥐장은 누런 흙물인데 그 용법은 이렇다. 성질이 차고 독이 없다. 중독되어 답답한 것과 온갖 독을 푼다. 산속 독버섯은 삶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또 당품 나무 버섯을 먹으면 계속 웃다가 죽는다. 이때 지장을 마시면 모두 낫는다. 다른 약으로는 살릴 수 없다. 황토가 있는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어 물을 붓고 휘저어 탁하게 한다. 잠시 후에 맑은 물을 떠서 마신다. 탕해편 수부 1993쪽. 웃다가 죽는 병이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병을 고치는 것이 황토물이라는 것도 신기하다. 그런데 대동야승이라는 조선시대의 야담집에 이와 관련된 일화가 나온다. 6월 유둔날 음력 6월 15일 부녀자들이 단속사로 놀이를 갔다가 점심때 버섯으로 국을 끓여 먹었다. 식사를 마치자 모두들 웃기 시작하여 부둥켜 안고 뒹굴면서 웃고 온종일 웃음이 멎지 않았다. 절에 노승이 약을 다려주었는데 그 약을 먹자마자 당장 웃음이 멈추었다. 그 약은 비온 끝에 산길 발자국에 개어있는 흙탕물을 달인 것이었다. 버섯이 웃음을 야기하는 양기에 해당한다면 비온 뒤 흙탕물은 그 산의 음기가 녹아있는 약수가 되는 원리를 활용한 것이다. 노승이 말하기를 이 산에서 병을 얻었다면 그 병을 낫게 하는 약도 반드시 이 산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천지조화의 섭리이다. 전창선, 어윤형, 음량이 뭐지? 세기 1994, 174쪽에 재인용이 했다. 이런 물이 아주 특수한 경우라면 음량탕처럼 지극히 평범한 약수도 있다. 음량탕이란 끓인 물 반그릇과 새로 길러온 물 반그릇을 합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섞으면 뜨거운 물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찬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수승하강이 일어나면 물 분자가 활성화되어 약물이 되는 것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음량탕을 마시는 것도 양생법의 하나이다. 수부의 마지막에 나오는 약은 육천기이다. 이것은 물이 아니라 공기이다. 봄에는 조화를 마시니 해가 뜰 때 동쪽을 향하는 기운이다. 가을에는 비천을 마시니 해가 질 때 서쪽을 향하는 기운이다. 겨울에는 항해를 마시니 북쪽의 자정의 기운이다. 여름에는 정량을 마시니 남쪽의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의 기운이다. 이것에 천연과 지향의 기운을 합하여 육기가 된다. 1995쪽. 그리고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덧붙여 있다. 사람이 위급한 난리통이나 사방이 막힌 곳에 있을 경우에 이 방법을 쓰면 거북이나 뱀이 길을 마시며 죽지 않은 것과 같이 된다. 옛날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뱀이 한 마리 있었다. 뱀이 매일 이렇게 길을 마셔서 그 사람도 뱀에 따라 때때로 조절하였다. 날마다 이와 같이 하니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자칫 느꼈다. 경칩이 지난 후에 그 사람과 뱀이 단번에 뛰어나왔다. 탕익편, 수부, 1995쪽. 말하자면 뱀과의 동거를 한 것이다. 아마도 동면 중이었던 뱀이었던 것 같다. 아무리 그렇기로 뱀하고 같이 살다니. 게다가 뱀한테서 밥 대신 공기를 마시며 사는 호흡법을 배웠다니. 정말로 세상은 넓고 뱀은 무궁하다는 걸 새삼 깨닫는다. 나머지 항목들도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파트별로 재미있는 것을 몇 개만 간추려 보았으니 한번 음미해보기 바란다. 토부 18종. 오랜 손 밑에 누런 흙. 해 먼저 뜨는 동적벽 흙. 대들보 위에 티끌 등. 곡부 107종. 창고에 두어 묵은 쌀. 각종 술. 절구 방망이 끝에 나온 가는 겨 등. 인부 23종. 저절로 떨어진 머리털. 수염, 귀지, 빠진 이, 사람의 마른 똥, 손톱 등. 금부 107종. 뱁새, 부인의 손재주를 좋아지게 함. 접동새, 첫 울음을 먼저 들은 이는 이별하게 되고 그 울음소리를 흉내내면 피를 토하게 됨 등. 수부 236쪽. 용의 뼈, 사양 누리의 음경과 배꼽 사이의 주머니, 곰 발바닥, 벼락 맞아 죽은 짐승의 고기 등. 어부 53종. 잉어 쓸개, 상어 가죽, 갑오징어 뼈 등. 충부 95종. 남생이의 등딱지, 뽕나무에서 자란 사마귀 알집, 매미의 허물, 뱀 허물, 이 등. 과부 91종. 덜 익은 푸른 매실을 짓불 연기에 그을려 말린 것, 귤 껍질 위에 흰속 등. 채부 122쪽. 도라지, 파의 흰 밑, 마늘, 가지, 미나리 등. 초부, 상 79종. 꼭두선이 애기부들, 쪽물을 담은 그릇 밑에 있는 앙금, 꽁의 비름 등.
초부, 하, 188종, 꽈리, 개구리밥, 엉겅퀴, 남학신의 앞고, 하수어, 원래 이름은 야교등이었는데 하수어라는 사람이 복용하여 하수어라고 하게 되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생식기가 발달되지 못하여 나이가 들어도 처자식이 없었다. 하루는 술에 취해 밭에 누워있다가 같은 종류의 덩굴 두 그루의 잎사귀 세네 번 서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을 보고 기이하게 여기고 뿌리를 키워 볕에 말린 후에 찧어서 가루내어 술과 함께 복용하였다. 일주일이 지나자 성욕이 느껴지고 100일이 되자 고질병이 모두 나았다. 10년 후에는 아들 여럿을 낳았고 130살까지 살았다고 한다. 등. 목부 156종 뽕나무의 겨우살이 소나무 구으름으로 만든 먹 곤충의 상에 마디에 진액이 맺힌 것 등. 옥부 4종 옥가루, 수정, 산호, 진주 등. 석부 55종 자석 구멍에 붙어있는 털 임질이 있는 사람의 오줌에서 나온 돌, 오래된 기와 등. 금부 33종 오래된 동전, 강철을 식초에 담가서 생긴 녹, 무쇠를 담가 우려낸 물 등. 이렇듯 이 자연사 박물관에선 온갖 사물들이 웅성거린다. 그 웅성거림이 하도 시끌벅적하여 그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처럼 느껴질 정도다. 물론 상당히 불균질하고 잡다하다. 푸코를 당황스럽게 했던 보르헤스의 분류법을 환기시키는 대목이다. 보르헤스는 중국의 백과사전을 인용했는데 거기에는 동물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 1. 황제에 속하는 동물 2. 향유로 처리하여 방부 보존된 동물 3. 사육동물 4. 젖바는 돼지 5. 인어 6. 전설상의 동물 7. 주인 없는 개 8. 이 분류에 포함되는 동물 9. 광복한 동물 10. 셀 수 없는 동물 11. 낙타 털과 같이 미세한 모필로 드러낼 수 있는 동물 12. 기타 13. 물 주전자를 깨트리는 동물 14. 멀리서 볼 때 파리같이 보이는 동물 동물이라는 것 빼고는 어떤 일관성도 없다. 아니,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동물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보통의 분류법은 대상들을 요소별로 구획하는 식인데 이 경우엔 주객의 경계도 뭉개져 있을 뿐더러 행동과 시점, 효과와 느낌 등 그야말로 다중적인 척도가 오버랩되어 있다. 요컨대 이 세계는 동일성의 장이 해제된 온갖 이질성들이 난무하는 헤테로피아인 것이다. 탕의 편을 비롯하여 동의보감이 펼쳐 보이는 약들의 세계도 또한 그러하다. 위에서 보다시피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약들부터 영화 아바타의 판도라의 행성에서나 존재할 것 같은 비범한 것들이 망라되어 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덜 익은 푸른 매실을 쥐뿔 연기에 걸려 말린 것, 임질이 있는 사람이 오줌에서 나온 돌, 강철을 식초에 담가서 생긴 녹 등 하나의 약이 탄생하기 위해선 음량과 오행이 다 어우러져야 한다. 물론 단방 하나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약으로 등록하려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연들이 중첩되어야 한다. 위에 인용된 것 가운데 하수아라는 약초만 봐도 그렇다. 그것은 원래 평범한 잡초에 불과했다. 그런데 하수아라고 하는 생식기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서 그 신체와 결합하여 비소로 이름난 약초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게 그 풀한테 꼭 행운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술에 취해 풀밭에 누웠다가 발견하게 되었으니
이때 매니저는 술인 셈이다. 술이 인간과 풀 사이를 연결해 준 것이다. 이렇듯 물과 나무, 흙과 불, 오줌과 돌 등 사물들이 연쇄, 중첩되는 방식은 우리의 상상과 예측을 뛰어넘는다. 고로 이 탕해편의 세계는 한마디로 원더랜드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약이 있는지, 아니,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사물들이 웅성거리는지 알고 싶다면 누구든 이 원더랜드를 방문해라. 웰컴 투 더 원더랜드.